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라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왜 안 바꾸냐? 한국 같으면 10번 바꾸도 남았죠. 왜? 국민들이 가만히 있나요? 왜 그 불편하게 그렇게 하냐고. 그냥 번호 매기고 거기다 도장 찍고. 장노년층의 남성들, 이건 뭐 확실하게 혐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혐한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책이 혐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아베 때는 특히 아베 때는 자기가 총리를 계속하기 위해서 지지도를 높이려면은 혐한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도 그렇고 신문들도 그렇고 TV도 그러고 한국 비판하고 한국 공격하면은요 시청률이 올라가고 잡지가 혐한 기사가 한 서너 개가 있으면은요 3, 40만 부 팔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이명찬입니다. 지난번에 야당이 한번 정권 잡은 적이 있어요. 2012년 12월 달에 민주당이 정권에서 내려오기 전 3년 반 정도를 민주당이, 그 외에 그때 민주당이 그 동일본 대지진 그 원자로 폭파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정권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그 뒤로 아베 총리가 정권 잡고 나서 민주당을 엄청 공격을 많이 했어요. 저 무능한 집단들, 저것들 때문에 일본이 망하게 생겼다. 동일본 대지진 그 원자로 폭발된 거에 대해서 대처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 뒤로 사실 일본이 휘청했어요. 이제 일본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랬다고요. 그 정도로 그게 지금도 그 방사능 문제가 사실 도쿄까지도 미친다는 얘기도 막 나오거든요. 아베 총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한테 이 야당이 무능하고 야당한테 두 번 다시 정권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이 인식이 너무 들어버린 거죠. 야당이 붕괴됐습니다. 사회당도 무너져 버렸고 그 민주당조차도 무너져 버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믿을 만한 정당은 자민당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정당의 지지도를 보면 자민당이 28% 정도 나옵니다. 그 밑에 바로요. 민주당이 제1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4% 5%예요. 그 다음에 뭐 오사카 유신의 회, 뭐 거기 뭐 4% 이런 식으로 그 밑에는 주로 3, 4%, 2%막 이래요. 야당들이. 그러다 보니까 투표하러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당한테 표를 줄 수 있겠어요? 표를 줘도 이게 뭐 사당이 돼버릴 것 같으니까 결국은 안 가는 거예요. 야당 성향의 투표자들은. 그러니까 자민당을 지지하는 세력은 완전히 우파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가끔 말하는 우익들은 막 무조건 자민당이고, 보수 쪽도 자민당이고, 새롭게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관료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뭐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면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요? 자민당으로 들어가요. 왜? 야당으로 들어가 봐야 별로 영향력 미칠 게 별로 없으니까 평생 야당만 할 것 같은 당에 내가 들어가서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는 또 힘 있는 쪽에 붙는 그런 문화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치가 보충도 자민당이 많이 되는 편이고 야당으로 가는 게 드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 성향의 사람들이 투표하러 안 가는 거 하나하고, 여당 성향의 자민당 성향의 꼰대 세력, 노인 세력, 장노년층들은 거의 가서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민당 지지는 34%, 28%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나머지 70% 넘는 국민들은 자민당 지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민당이 정권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또 선거제도도요. 그래서 선거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 출마했다 그러면 거기다가 전부 이름을 써야 돼요. 우리는 투표 용지에다가 뭐 기호 1번, 2번, 3번 빈 공간에다 도장만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후보자 이름을 다 써야 돼요. 근데 후보자 이름이 보통 한문으로 내자가 많잖아요. 이게 노인네들은, 그리고 아니면 또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엄청 귀찮지 않겠어요? 글자 틀리면 이건 이제 무효표가 되는 거예요. 획수가 틀리면. 이런 게 아직도 일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왜 안 바꾸냐? 한국 같으면 10번 바꾸도 남았죠. 왜? 국민들이 가만히 있나요? 왜 그 불편하게 그렇게 하냐고. 그냥 번호 매기고 거기다 도장 찍으면 되는 건데, 그 지금 한국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걸 바꾸라는 여론이 없는데. 희한해요, 정말. 엄청 비효율적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이제 선거 시스템이다 보니까 자민당이 계속 정권하게 되는 하나의 이유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젊은 층들이 자민당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들이 꽤 많았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잖아요. 보통 젊은 사람들은 야당 지지가 많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일본 경기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현 정부, 현 정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잖아요. 그 야당이 주로 표를 많이 주잖아요. 한국만 해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게 아닌 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젊은 층이 어떤 색이냐면은 자민당이 계속 정권 잡았기 때문에 정권 잡는 건 당연히 자민당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야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리고 자민당 내에서요. 파벌이 그전에는 굉장히 그게 뚜렷했어요. 그 파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계속 이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민당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됐을 때는 그 파벌 자체가 여당 야당의 어떤 역할을 해왔다고요. 한 파벌이 이제 거기서 나온 총리가 뭔가 이렇게 이제 지지도가 떨어지면요, 다른 파벌에서 이걸 약간 공격을 해요. 그러면 그 다른 파벌의 영수가 다음에 총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야당으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겁니다. 아베가 총리 되고 나서는 뭐 아베를 거의 한 10년 가까이 아베가 좌지우지하면서 그때 일본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엄청나게 망가졌다고 봅니다. 아베가 굉장히 우익적인 인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익들의 마인드에는 한국에 대한 그 뭐랄까 폄하, 깔보고 내려다보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여전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겨울연가, 후에노 소나타 일본에서 인기 끌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 여성들이 깍깍 하면서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과거 일본이 잘 나갈 때는요, 한국 옆에 있는 거 아예 전혀 관심도 안 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겨울연가 처음에 딱 그 터졌을 때 일본에서 도나리노 군이 강국구, 그래서 도나리노 군이 이웃나라 한국. 도나리노 군이라는 얘기는 딴 나라에 붙이는 건 없어요. 딱 한국에만 붙이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느냐? 일본은 옆에 나라가 의식 전혀 안 하고 살아온 거예요. 미국, 아메리카, 유럽 스스로를 아시아 국가로 안 여겼어요. 아시아가 국민이 아니다가 70% 넘었어요. 여론조사에 보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쳐다도 안 본 거죠. 그 한국은 안 쳐다보고 살았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겨울연가 드라마를 봤는데, 야, 한국 남자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여성들이 연사마 하면 배영전에 훌쩍 빠지면서 한국 남자들에 대한 뭐랄까 인상이 확 바뀐 거예요. 그 이걸 이제 일본 남성들이 못 봐주는 거지, 한마디로. 눈꼴 싫어서 못 봐준다. 한국말로 딱 표현하는 게 정확하게 전달될 거예요. 그때부터 혐한이 이제, 물론 그 앞에서부터 혐한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불길처럼 타올랐다고, 그걸 계기로. 그 뒤로 2차, 3차, 4차 한류가 계속 할 때마다 그걸 계속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쪽이 장노년층의 남성들. 이건 뭐 확실하게 혐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혐한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보는 책이 혐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아베 때는, 특히 아베 때는 자기가 총리를 계속하기 위해서 지지도를 높이려면은 혐한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도 그렇고 신문들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한국 비판하고 한국 공격하면은요, 시청률이 올라가고, 잡지가 혐한 기사가 한 서너 개가 있으면은요 3, 40만 부 팔리는 거는 여사인데, 그게 만약에 혐한 기사가 없잖아요. 거의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일본에서 유학했던 유학생들 중에 클럽 앞에서 구두 닦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돈이 막 그 버블 때는 엄청나게 돈이 쏟아져 들어올 때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면서 자기 구두를 딱 시켜주잖아요. 팁을 10,000엔, 20,000엔, 많을 때 30,000엔을. 그럼 하루 저녁에 팁 한 5명한테만 봐도 150,000엔을 벌어요. 지금 일본 사람들의 그 연간한 월급이에요. 엄청났습니다 그때. 그 클럽 가가지고 양주 같은 거 있잖아요. 몇십만 엔 하는 거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서 마시기도 하고, 팁 주는 게 뭐 그냥 10,000엔 단위로.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골프장을 이제 예를 많이 드는데, 골프 회원권이 어느 정도냐 하니까 1억 한 5천만 엔 정도가 보통이었는데, 아주 비싼 그 긴자 거기에서 관리하는 어떤 골프장 회원권이 46억이, 그게 나중에 급전직하해가지고 어디까지 떨어진지 아세요? 100만 엔까지 떨어졌다. 그 골프 회원권이 4, 6천만 엔 하던 게 100만 엔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버블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버블 때는 이제 은행에서도요, 젊은 이제 친구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은 은행에서 가방을 들고 그 취직한 학생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취직했으니까 이제 돈을 빌려줄 테니까 집을 지으시라고. 왜냐하면 일본은 전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니까 그 월세 괜히 그 비싼 거 비싸게 내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살 때 물론 이런 것도 있고 지었는데도 그렇고 그 가격 자체가 1억엔 정도 한다, 건물이. 그러면은 돈을 빌려주는 게 1억엔 이상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또 오를 거단 말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또 오를 거니까 그 오를 걸 미리 예상하고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이제 사람들이 뭐 너 돈 빌리기 쉬우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했는데 폭락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건물 그렇게 해서 지었던 사람들 생활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당장 은행에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버블이 꺼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디플레이션에 들어가는 거죠. 수요가 자꾸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은행에 자기 그 건물 자체를 팔아도 자기가 빌린 돈 다 못 갚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은 돈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일본 경기가 위축이 계속돼 갔던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버블이 꺼지고 나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게 딱 그런 거죠. 가전제품이 엄청났을 때 그때 아키하바라 거기는 완전 정가상 우리 용산 같은 그런 개념이죠. 거기에 가면은 막 그 엄청났었는데 그때는 LCD라고 해도 꽤 이제 과거에 브라운관이 있다가 LCD로 바뀌면서 되게 업그레이드된 것처럼 느껴지죠. 아직도 일본은 LCD란 말이에요, TV가. 그래서 내가 2019년도에 거기 이제 전시장에 가가지고 둘러보는데 그전에는 막 10개, 20개 정도에 가득 그냥 꽉꽉 서로 경쟁이 엄청 심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가보니까 다른 데는 다 죽어가고 한두 군데가 굉장히 쭉 둘러보는데 화면이 뭔가 좀 평소에 보던 화면보다는 좀 침침하더라고요. 이거 뭐 중고품인가 하고 봤는데 중고품이 아니라 LCD더라고요. 현재 일본이 그렇습니다. TV도 그렇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서 거부 반응이 조금 내려간 부분이 없지 않나. 특히 삼성이나 LG의 TV라든가 뭐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이제 일본에서도 팔리고 그런다 그래요. 그게 최근입니다, 거의.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비교가 안 되죠. 이제 품질 면에서는 일본 제품하고 한국 제품하고. 사실은 그 일본이 반도체가 한동안 주춤했잖아요. 거의 뭐 10년, 20년 가까이 거의 시장에서 철수했다 그런 이제 입장이었는데 그럴 때도 이제 완제품은 철수했는데 소재, 반도체를 만드는 소재나 장비 같은 것들은 계속 꾸준히 발전해 왔고 그게 이제 일본의 꽤 큰 하나의 그 수출 품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게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율이 뭐 30-40% 된다는 거예요. 소재와 장비 같은 경우에는 또 장비는 또 일제 장비는 굉장히 또 평가가 좋죠. 그래서 일본에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파운드리 만들려고 하지 말고 소재 부품 장비나 더 거기에다 더 투자를 해서 이걸 전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피카소든 아니면은 우리나라 뭐 이중섭이든 그림을 그리면은 거기에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붓도 있을 거고 팔레트도 있을 거고 물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비연필도 있을 거고 이게 일제가 되게 좋다고요. 자,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중섭이라든가 피카소 정도 이런 대가들이 그린 그림은 시장에 나가면은 억 단위로 넘어가죠. 많이 올라오면 몇백억씩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물감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어요? 500만 원? 그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보통은 보면은 몇십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안팎이면 될 거고 붓도 뭐 한 보통 3, 40만 원 하고 뭐 좀 좋으면 100만 원 한다 칩시다. 그래봤자 그게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림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큰 부가가치를 낳는 거 아니에요. 일본의 반도체의 소재와 장비가 좋다 한들 부가가치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